헌법 37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헌법 37조는 제가 이제 조문 강의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헌법 전체 조문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조문 가운데 특히 37조 2항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헌법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너무너무 중요한 조항입니다. 과잉금지 원칙 판단할 때 요 조항으로 이렇게 다 하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여기에 목형 방내 다 들어가 있다 그러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워낙 중요하니까. 자, 보호 영역을 확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호 영역을 확정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그 어떤 국가나 공동체를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보호 영역에 이렇게 제한이 들어갈 수 있죠. 제한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요 기준이 목, 형, 방, 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적은 그 37조 2항에 규정된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형식은 법률로서는 법률에 근거해서. 네, 방법은 그 유명한 과잉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은 다시 목수 침법이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그런데 주로 대부분 목적의 정당성하고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침해의 최소성하고 법익의 균형성에서 보통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가 판단되고 내용은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 그럼 본질 내용이 뭐냐? 그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6페이지 보시면 4번 기본권 제한의 한계, 목적상의 한계, 양가로 2번 형식상의 한계, 법률 유보 원칙.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법률에 근거한 규율. 그래서 그게 위임법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됐죠? 방법상의 과잉금지였지. 목수침법,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각각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서술해 놨으니까 잘 보시면 그 다음에 기본 강의 통해서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드렸죠. 그 다음에 내용상의 한계. 그래서 목형 방내, 그다음에 방법상에서 목수침법 이렇게 그 두 문자 따서 내용상의 한계에서는 본질 내용 침해 금지에서 절대설, 상대설. 그러면 상대설은 우리가 사형제도에서 상대설 취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다른 기본권과 관련돼서 절대설 취하고 그 생명권과 관련돼서 상대설 취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절충설이라고도 보통 그러니까 뭐 평가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요걸 머리에 넣고 이제 보시면 돼요. 판례들. 접수 순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복 접수된 집회 신고서를 반려한 행위. 이게 이제 195페이지에서 이제 한번 다뤘던 건데, 자, 이런 집회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 자, 하므로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 제한할 경우는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 목형 방내에서 형식적. 그래서 접수 수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중복 신고된 모든 5개 집회의 개최가 법률적 근거 없이 불어대는 것이 용인된다면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집회 사전 허가를 금지한 21조 1항 및 제2항 무의마 규정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률 원칙에 위배됩니다.
요 지문은 195페이지에 있는 그 판례 밑으로 붙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방송위원회가 문화방송의 PD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 2 방송에 대하여 문화방송과 당시 PD 제작자인 청구인 누구에게 경고 및 관계자 경고. 자, 요 방송법의 제재에는 뭐가 있냐면 사과,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정정 중지, 뭐 이렇게 프로그램 관계에 대한 징계, 경고는 일단 없어요. 근데 요 뭐 그러니까 사과나 정정 중지라든지 뭐 징계에 비해서는 좀 경고가 좀 가볍다. 그러니까 대는 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요것도 안 하는데 요것도 되지 않겠냐? 이것도 이제 여기 기본권의 어떤 제한을 가져오는 거죠. 법률에 근거가 있어. 자, 경우에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 규정한 경우이므로 뭐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만약 그것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니게 되면 30조 2항에 의해서 엄격한 법률적 근거 지녀야 한다. 그래서 이 사건 규칙에 의한 그런 주의 또는 경고는 이랑 제재 조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었으며 그래서 법률 유보원칙 위배. 기본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입법 위임의 한계. 중요한 사항. 자, 기본권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가 토론적 필요성이 상충하는 이익과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밀도의 요구도 그만큼 증대. 자,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시험 지문으로 나오게 돼요. 공개 전형 실시에 관한 시험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11조 2항이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 부정권 가산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범대 가산점과 그러니까 복수 부정권 가산점이 시험 실시할 때 요즘에는 그 1점 차이로 막 여러 명 나는데 그 가산점을 어떻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죠. 공무원 그 성격이 아주 중대 가산점으로 인해서. 그러면 가산점들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이 엄청 중대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법률에서 적어도 적용 대상의 배제는 기본적인 사항 명시로 규정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법률에서는 명시적 언급도 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에게 위임한 거예요. 공당권 침해.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의 분영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뭐 헌법 40조, 75조, 95조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뭐 명령에 위임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관계에서 허용되는지 허용된다. 자, 뭐 이렇게 40조와 75조 수권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한 뭐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적 규율 형식이 설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한 위임 입법 형식이 예시죠. 그래서 법률이 그러니까 꼭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뭐 부령으로 이렇게 위임하고 있지 않고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위임된 사항만 규율할 수 있으므로 입법 원칙에 상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행정규칙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 형식으로도 그 입법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 원칙 위배된다가 아니라는 거. 입법적인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 이라면 행정부에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된 특히 극히 전문적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된 위임법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영화의 제한 상영가 헌법 불합치 결정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문제됐는지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됐어요. 자 상영 등급 분류를 이제 규정하면서 뭐 영화 상영 단 갖고 같다. 예고편 뭐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요? 상영 등급 분류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한 상영가를 규정하면서 상영 및 광고 선전에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어. 그러니까 제한 상영가라는 등급을 이렇게 매겨놨는데 제한 상영가 가능한 영화. 그럼 이거가 가능한 게 어느 정도 뭐 할 때 제한 상영가라는 등급을 매긴다 이렇게 하는데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가 제한 상영가. 그냥 이거에 그냥 그대로 반복은 하면은 제한 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이렇게 영화가 규정하고 있어. 이것은 제한 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명확성 원칙의 위배. 왜냐면 이거 안 받으면은 상업 등급 분류를 못 받아서 상영이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딴 식으로 이렇게 불명확하게 규정돼. 그래서 명확성 원칙의 위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영화진흥법이 제한상가 등급 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상업 등급 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 등급 위원회가 만든 규정에 위임. 자, 보시면 1항 그러니까 1항의 규정에 절차 및 방법, 특히 사망이 규정 상업 등급 분류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디서? 등급물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게 상영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사건 위임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등급 분류의 기준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이 사회 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내용들도 아니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술적인 사항도 아니라 더욱이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경미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은 영상물 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바 포괄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할 때 일단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이거는 이제 눈여겨봐야 되죠. 근데 운전면허를 받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행위. 범죄행위는 종류가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과실범도 있을 테고. 그래서 명확성을 위한 주된 범죄 전후의 범죄에 해당하는 예비나 음모, 도주 등에 이용하는 경우나 과실범죄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이다. 범죄의 중함 정도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이 범죄에 이용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포섭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 위반.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다음에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위법의 정도,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에도 취소할 최소 침해성 위배. 직업의 자유,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 일반적인 행동 자유, 그냥 차 몰고 다니는 사람. 입법자의 예측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 법률이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 생명권이라든지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런 자유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되므로 입법자는 입법 동기가 이렇게 해서 구체적 인과관계를 헌법재판소가 납득하게끔 소명하게 할 입증 책임을 진다. 핵심적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 그렇지만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 경제 정책적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돼. 이렇게 구별할 수는 있겠죠?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판례예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 없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니 이거 우리 뭘로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거. 이거하고 또 뭐 있었죠? 혼인빙자 간음죄.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잠시만요. 286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전국 교수 노동조합 사건에서 밑줄
첫 번째 밑줄 다음에 두 번째 밑줄 보시면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근로기본권의 핵심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측면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판례 있었죠? 그래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성을 부정한 판례들, 그러니까 그 위헌성이 크다고 본 거죠. 자, 함부로 촬영한 허용행위는 헌법 10조로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 그래서 이러한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게 할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목적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격권 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또는 지원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 규정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요거는 좀 잘 봐야죠. 거짓 자격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부정하게 수령한 지원권을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하지 않으면은 보호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거짓 자격을 만들어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것은 높아져 부정 수령이 차단과 한정 효율적 지팡이나 심판 대상 입법 목적 달성을. 요런 거는 필요적으로.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앞에서 했었죠. 자, 사실심 법률심. 앞에 241페이지 있어. 자, 소송은 잘 보세요. 재판은 구체적 사실의 추상적 법규를 해석 적용하여 판단을 내린 절차. 재판, 소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실의 존보를 확정하고 나서 거기에 법규를 해석 적용하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법관에 의하여 적어도 사실적 측면과 사실관계를 법률적 측면 한 차례 심리검토. 요게 본질적 내용. 사실적 측면, 법률적 측면 한 번은. 재산권의 문제. 그 침해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경.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형해화될. 그래서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 부정이라든지 재산권의 무상몰수라든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이런 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절대서는 뭐냐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요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고정적이고 어떤 경우에서 영역 훼손될 수 없는 영역. 사유재산권이 재산권을 그러니까 이렇게 몰수하려면 돈을 주고 이렇게 유상으로 해야 되는 소급 입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유재산권이 유명매질이나 형해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적어도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 한 차례 심리 검토를 보장받는 거. 절대설. 고정적으로 어떤 게 이용 해소될 수 없느냐. 근데 유영철이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데 최근에도 그 진짜 나쁜 놈들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애들 강호순이라는 공동체 안전에 너무 치명적인 어떤 이렇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애들을 제거를 해야 될 왜냐면 사형제도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 있으니까. 그럼 사형제도는 그거를 조금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거는 조금 제한하는 게 일단 딱 가하는 순간 절대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설의 생명 막 이렇게 하면 사형제도는 절대설의 위배가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사형제도 같은 상대 본질적 내용과 범위는 기본권 상황에 따라 유동적. 본질 내용인 침해인지 여부는 비례 원칙 등의 적용으로 판단하고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생명권을 제한하고 생명권 본질 내용에 침해하는지 여부. 생명권 역시 헌법 37조 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 유보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 제한하고 이런 게 안 되잖아. 그냥 조금 제한하도 그냥 죽어버려. 총을 쏴서 죽든 교수형을 쳐서 죽든 죽는 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생명권에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는 바, 제한은 그대로 완전한 박탈. 이와 같이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얘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반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 비례 원칙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본질 내용이 침해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태도는 뭐라고 해야 돼? 김학성 교수님 이거 이제 헌법적 절충설. 기본권의 핵심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긍정하지만 공동체 존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권의 배제나 제거를 긍정하는 입장. 절충선은 절대설을 근간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상대설을 수용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절충설이라고 이제 평석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형용해야 될 정도의 제한이 본질 내용을 침해한 것을 본다. 절대설. 그러나 생명권 제한에 관하여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 본질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상대설. 헌법 제38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헌법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자,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헌법 조항이고, 근데 이제 여기 판례가 없어요. 그다음에 헌법 제39조 이쪽엔 판례가 많아요. 중요 판례가.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자, 요 39조 2항은 그 판례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조문이에요.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자, 요건 이행하고 나서, 이행 중이 아니라 이행하고 나서 그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현역 중에 있으면 요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판례를 통해서 확인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 남자에 하나요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거. 이게 이제 남자들 왜 남자한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냐, 여자한테도 부과해야지 평등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일단 그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 이게 만약에 평등권 침해 나오면 이제 여자도 다 신검을 받고 이렇게 막 해야 되니까 이제 이게 사회적 파급력이 워낙 크니까 이제 요걸 어떻게 이제 그 헌재가 요 위헌 11호 또 빠져나가는지 그 논리 구성을 잘 보세요. 징집 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고 봤어요. 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요 조항을 근거로. 그 다음에 이 사건 법률 적용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했어요. 입법 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 능력을 갖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 적합성을 객관하여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뭐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남자반을 징병검사의 대상으로 정한 것이 현재의 자의적인 차별 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군 법무관 전역 후에 변호사 개업지 제한. 자, 뭐 이제 군대에서 특히 이제 군대 이제 뭐 사단이라든지 이제 저는 좀 큰 사령부에서 이제 군 생활했는데 저도 그 현역으로 가서 법무부에서 이제 제가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법대라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장교들이 있어요. 장교들이 그 사법시험 그 당시에 이제 사법시험을 통과해서 오면은 그 단기로 3년간을 이제 거기서 군 법무관으로 이렇게 재직하면 군대를 갔다 온 걸로. 그다음에 장기. 그 당시에 사법시험 말고 이제 군 법무관 시험이 있었는데 뭐 요즘에 보면 이제 최강욱 지금 국회의원 그분도 이제 군 법무관 출신인데 그 시험을 붙으면 10년간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서 이제 장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군 판사라든지 군 검찰관 이런 역할들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이제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민사 쪽으로 그 뭐 군부대 이전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토지 관련 그 소송이 막 제기가 되는데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송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쪽에서
그 이제 작업 같은 걸 좀 해서 이제 이쪽이 좀 아는데, 아무튼 그런 군 법무관이 전역 후 변호사 개업지 제한, 이 사건 위헌 심판의 재청 신청인은 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를 취득한 후 육군에 입대했는데 군 법무관으로, 그러면서 요 89년 1월 병영부를 마치고 전역했는데 신청 지방 변호사회를 경유해 대한 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자격 등록 신청과 개업 신고를 하였으나 변호사협회는 개업 신고 전 2년 이내에 서울지방법원의 관할군 안에 속하는 육군법무 법무감실에서 송무장교로, 아까 토지 관련 그런 거 담당하는 사실을 들어 등록 및 신고를 거부했어요. 그 근거가 봤더니 변호사법 10조 판사, 검사, 군 법무관이 변호사 개업 신고 전 2년 이내에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 관할 구역 안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개업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왜 뒀겠어요? 전관 예우 때문에 뒀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판사가 거기서 이제 옷을 벗고 이제 뭐 옷을 벗고 나서 이 지방법원 관할 구역 안에 변호사를 사무실 딱 하면은, 특히 형사 사건 담당하는 전관 예우로 여기에 다 형사 사건 막 그 집행유예를 빼달라, 아니면 뭐 구속 단계에서 빼달라, 이쪽으로 한 뭐 2년간은 그냥 싹쓸이 예전에 이제 이런 걸 막으려고 이 조항을 뒀던 거죠. 근데 이제 군 법무관 같은 경우 사법연수를 수료 즉시 개업하는 변호사의 경우 개업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 그렇죠? 사법연수 수료했을 때는 뭐 판사, 검사, 군법무관 이런 게 아니었잖아.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하여 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자는 전역 후 변호사를 개업함에 있어서 개업지 제한을 받죠. 이는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말미암아 불이익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 없어서 헌법 39조 2항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걸로. 그래서 39조 2항에 위반돼서 위헌이라고 했어요. 자, 제대군이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 응시한 때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에 5% 내지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요. 그러니까 종래에는 그 국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군대 갔다 오면 이제 5%나 3%의 가산점. 근데 최근에 이게 워낙 경쟁률이 세져가지고 총점만 1, 2점 사이에 그렇게 많이 몰려 있는데, 이걸 두게 되면은 그 군대를 안 갔다 온 여성이라든지 그 면제, 몸이 불편해서 면제받은 분들한테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위헌 결정이 났는데, 자, 국가 가산점 제도는 뭐 헌법 39조 2항의 범위로 제대군에게 일정한 적극적 보상 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39조 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니 그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충분히 그 헌법상의 근거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는 요거는 그 불리약한 처우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군대를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적극적 보상 조치를 취하는 그 근거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국가가산점제도는 이러한 뭐 39조 범위로 제대군에게 적극적 보상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39조 2항에 근거한 제도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그 근거 조항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국가유공자 뭐 이런 것도 제대군인은 국가유공자 아니잖아. 뭐 상위군경 이런 거, 전몰군경 유가족 아니잖아요. 그래서 36조 그 조항에 의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뭐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말라는 거지, 가산점 제도처럼 이렇게 적극적 보상 조치를 취하는 근거 구제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헌법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거를 이제 쓴 거고. 자, 국정원 2005년 뭐 이렇게 해서 채용 공고 중 남자는 병역을 필요한 자만이 이렇게 이제 뭐 응시할 수 있다. 이게 헌법 39조에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자, 이거를 다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현역 군인이었어. 현역 군인. 현역 군인이 국정원 시험을 이렇게 보려고 뭐 휴가를 나가서 보든 뭐 아마 장교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나가서 이제 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남자는 병역을 필요한 자여야 돼. 그러면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벌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거예요? 봤더니 이 사건 공고는 현역 군인 신분자에게 다른 직종 제한하고 있죠. 왜냐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는 병역 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으로서 병역 의무 중에 있는 불이익이 해당되는 거지. 현역이니까 지금 현역이니까 그걸 감당하는 거지. 병역 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아니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역 의무 이행을 하고 나서 받는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는 거지 병역 의무 이행 중에 있는 불이익이 요거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거는 병역 의무 그 자체를 현역으로 그 하느라고 있는 불이익이지. 그래서 이제 병역 의무 중에 있는 불이익에 해당될 뿐 병역 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아니므로 현역군이 타직종 시험에 응시를 못하게 하는 것은 39조 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볼 수 없다. 자, 경찰대학 입학 연령을 21세 미만으로 재.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 여기 경찰대 한번 군대 갔다 와서 한번 딱 경찰대 가서 이제 간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해서 시험을 딱 보려고 했더니 21세 미만으로 제한. 따라 청구인 결과적으로 입학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병역 의무 이행이 이유가 되어 불이익함 받은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았어요. 자, 이렇게 헌법 39조와 관련된 그 판례들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